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의 최측근이죠. 도모 변호사를 어제 긴급 체포한 건데요. 노회찬 의원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관예우가 비일비재했던 법조계에서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송액 2천만 원 미만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밖의 소식들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드루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의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드루킹 김모 씨 측 그쪽 측근 중에 한 명이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아보카도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도움 변호사. 이분이 이제 노회찬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넸다. 이 혐의인 거죠? 네, 우선 말씀하신 지금 긴급 체포된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이 경공모의 핵심 회원이고요. 예. 드루킹이 김경수 당시 그 국회의원 시절 때 국회의원에게 이 오사카 총영사에 좀 잘 되도록 청탁을 했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요, 도모 변호사가 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공모와 이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이 경공모가 이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넬 때 거기에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2016년 선관위에서도 한번 이런 노회찬 의원의 이런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좀 수사를 의뢰를 했었고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무혐의는 왜 나온 겁니까? 2016년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당시 그 무혐의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경공모 그 회원의 그 계좌에서 5천만 원 현금이 인출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현금이 인출된 자료만 있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지금 도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가 이겁니다. 5천만 원 인출했다가 그거 그대로 안 쓰고 다시 계좌에 넣었다. 그게 한 4,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대로 넣었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은 인출은 했지만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계좌로 들어왔다면서 그 현금을 사진으로 찍어서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무혐의를 받아 아주 결정적인 그 근거가 됐는데요. 근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출했던 그 현금과 넣었던 현금이 사진이 다릅니다. 그 사진이 돈은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번호가 달랐나 봐요? 네, 돈은 띠지요. 은행 띠지가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른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진술이 뭐였냐면 이 도모 변호사가 당시 그 경공모 회원들에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며 어디 다 조사가 들어오니까 우리 빨리 돈을 걷어서 다시 넣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을 하면 결국에는 증거를 위조해서 검사가 하는 수사활동, 공무집행이잖아요. 이걸 방해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도모 변호사의 혐의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증거를 위조해서 수사를 방해한 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이 지금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조됐던 게 이제야 밝혀진 특검팀의 조사로 밝혀지게 된 건가요? 그게?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 무혐의가 나왔죠. 그렇군요. 어쨌든 도모 변호사 자체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법원에 검찰 간의 어떤 기싸움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 사건들이 이제 기각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된다면 특검의 어떤 수사 동력이 좀 상실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답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건 영장이 청구가 될 것 같다, 이제 발부가 될 것 같다 했는데 기각된 사례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범죄가 소명이 가능하다면은 사실 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특검에서는 이게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있겠고요. 상대가 도모 변호사로 지금 그 드루킹의 또 핵심 측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영장 청구의 의미는 중요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기각 사유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뜻이기 어설프게 했다, 때문에 뭐 이런 의미. 네, 특검은 수사 동력을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답니다. 이 영장을 예. 반드시 발부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네. 뭐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소환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네, 저는 할 가능성이 뭐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게 네.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준 사람의 진술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드루킹 김모 씨가 이거 자기는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4,600만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약간 정황들이 있잖아요. 5천만 원이 인출되고 그걸 또 증거를 조작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증거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증거 예. 조작해서 무혐의를 받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반드시 이걸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노회찬 원내대표를 불러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은 저는 뭐 불가피해 봅니다. 어쨌든 뭐 해명할 게 뭐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요. 해명을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소환 자체가 주는 의미가 아마 노회찬 원내대표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충격일 텐데 어떤 또 워낙 실망감을 줄 수도 그렇죠. 있겠고. 워낙 무게감 예. 있는 정치인이니까요.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또 이게 범죄 혐의가 무조건 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 이 상황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객관적 네.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진술에 의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수사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인으로 또 소환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우선은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굵직한 인물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뭐 지방선거 이전부터 계속 네. 의혹이 불거져 왔었는데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단행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압수했네요. 했는데 네, 했어요. 김 지사가 그렇다면 또 소환될 가능성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예전에도 이 특검 넘어오기 전에도 경찰에서 이거 계속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 기각이 됐어요. 예. 이번에는 이제 발부가 돼서 싹 압수수색을 하고 필요한 뭐 디스켓이며 뭐 이게 다 압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한모 씨의 혐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드루콘 측근들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가 그 오석화 총영사 청탁과 관련해서 그렇죠. 좀 편의를 봐달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보좌관이 그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김경수, 그러니까 지금 현 도지사에게 알려줬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니까 그거에 예. 과연 김경수 지금 현 지사와도 연결이 됐는지 이걸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김경수 지금 현 지사를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댓글 조작이잖아요. 지금 이 특검이 시작된 이유가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그 시연회에 이 김경수 현 지사가 당시에 참여를 했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에 그때 이 한모 보좌관을 갔다라는 그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과 전부 다 이게 종합을 한다면 김경수 지금 현 도지사는 불러서 물어봐야죠. 이거 관련 500만 원 받은 거 알고 있었느냐? 진짜 여기에 참여했느냐? 시연회 누구누구는 봤다고 하는데 언제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거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요. 김경수 도지사도 뭐 소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겠죠. 지켜봐야겠네요. 네, 뭐 노회찬 원내대표의 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도 소환 조사가 될 것이고 또 사실 이거 이외에도 이번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경찰이 먼저 조사를 했을 때 경찰이 굉장히 부실 수사를 많이 했다는 의혹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경찰에 대한 부실 수사 뭐 이런 조사까지도 뭐 확대돼서 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은요. 아무나 다 조사할 수 없고요. 그 특검이 생긴 그 법이 있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거기 보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요. 대상이 한정돼 있고. 예, 한정돼 있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는데 부실 수사 과정에서 정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을 특검이 인지했다면 그거는 수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수사 뭐 무능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이 부분은 그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어쨌든 것 석연치 같습니다. 않은 분을
보려면 그거를 발견해내려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는 과정은 필요하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이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지금 경찰이 놓친 증거를 굉장히 어렵게 찾은 것도 아니고요. 예. 너무 쉬운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찾아 발견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경찰이 너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좀 합리적인 의심은 사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훈훈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항상 뭐 법조 얘기할 때마다 좀 암울한 얘기여서 좀 네. 그랬었는데 훈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 1월에 퇴임했던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송액 2천만 원 미만의 사건만을 다루는 시군 법원 판사. 그러니까 더 좋은 데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시골 지역에 네. 지방 지역에 판사로 가신다고 네. 하는 걸 자청했다. 뭐 이런 네.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박보영 전 대법관은 그러니까 우리 여성 중에서는 3번째로 대법관인데요. 예. 이제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사법연수원 교수랑 로스쿨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예. 이번에 그 전라도 여수시 시군 판사에 그 임용 신청을 하셨어요. 네. 이제 시군 법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죠. 시군 네. 법원이 이제 한 전국에 한 100여 개 정도 있는데요.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은 한 개동이 이렇게 멋있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판사분이 여러 분 있는 걸 상상하시겠지만 시군 법원은 거의 판사가 한 명입니다. 그리고 따로 건물도 없어요. 등기소 건물이랑 같이 쓰는 경우도 많고요. 다루는 사건이 굉장히 서민 밀착형 사건들입니다. 뭐 협의 이혼을 뭐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그 아니면 민사 말씀하셨듯이 관련돼도 좀 많군요. 네, 예. 뭐 직결 심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아주 소액의 그런 민사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민과 밀착하는 그런 그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는 시군 법원에만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전임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판사들이 그닥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다지. 근데 이것을 지원했다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이 그닥 선호하는 게 아니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 이후 특혜도 있을 것이고 몸값도 어마어마할 것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골 법원을 지원을 했다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처음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이라는 게.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렇죠. 사실 대법관 네. 출신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법관 중에서는 정관 예우에 정말 끝을 달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에 이제 퇴임한 대법관의 이름 하나 넣는 비용으로 뭐 몇천만 원 이런 이야기가 쉽게 오가거든요. 그만큼 이 대법관 지위에 있다가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2년 후에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개업하면 좀 쉬운 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다른 판사들도 기피하는 시군 판사의 임용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이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것은 좀 포기했다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지역민들에게는 너무 고마운 게 굉장히 양질의 재판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법관 출신의 예. 판사에게 그렇죠. 아무리 소액이지만은 그 양질의 그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도 지역민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 나름의 같습니다. 어떤 지역의 프라이드 좀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변호사님도 법조계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사건,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느끼는 어떤 신선한 충격과 네. 또 그쪽 업계 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신선한 충격은 다를 거라는 거죠. 네. 처음에 딱 들으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럴 수 있구나. 예. 대한변협,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의 그 모임인 대한변협의 예. 그 환영 인사를 보면은요 전관예우 획파의 획기적인 전기다, 획기적인 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실 그랬군요. 대법관 중에서 존경받는 대법관도 퇴임을 해서 사실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군 판사에 지원해서 지역민과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법조인으로서는 야 이거는 진짜 어떤 먼저 소명의식. 업계에 정종 울리는. 네, 예. 그리고 이후에 퇴임하시는 대법관님들도 좀 이 사례를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이제 환영한 일이긴 한데 보니까 박 전 대법관이 이 시골 법원의 판사로 임용되는 게 확정되는 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네, 물론 네. 그
그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정말 그 훌륭하신 분이 시군 판사에 지원하는 얼른 임용 이렇게 당연히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게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근데 글쎄요, 뭐 그 동의를 받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지는 않아서 예. 조만간 이분을 시군 판사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예. 이번엔 좀 다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안타깝죠. 소식을 좀 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정말 덥거든요. 네. 그냥 서 있어도 어른들이 서 있어도 더운 이 날씨에 그렇죠. 4살 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작년 기사인 줄 알았어요. 왜 매년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역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오후 4시 되니까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를 왜 안 보냅니까? 라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태워보내는데 무슨 얘기냐.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버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시간 동안 버스에 갇혀 있었고요. 이 4살짜리 아이가 정말 안타깝게 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결석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도 뭐 이렇게 김나연 거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4시에 연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보통 아이가 오지 않으면 초반에 그러니까 등교 시간 좀 등원 시간 지났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보통 상식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뭐 첫 단계는 당연히 네. 아이가 차 안에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확인하지 그렇죠. 않고 차문을 잠근 그 아주 큰 과실이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오지 않으면 당연히 오늘 왜 아이가 안 왔느냐라고 등교 시간이 지나자마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이 어린이집의 그 과실은 과실 인정에 대해서는 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의문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사고 당시 장면만 녹화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집의 주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우선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예. 아이가 무더위에 차 안에 갇혀 있어서 그 더위 때문에 사망했을 그 개연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블랙박스 그 영상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왜 없지? 라는 의심을 갖게 그러니까 되잖아요. 블랙박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석연치 않다는 그럼 얘기인 거죠. 일부러 삭제한 것인가? 삭제했다면은 무슨 어떤 의혹이 있는 삭제할 것인가. 만한 이유가 예.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드러난 과실은 아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과실인데 그거 왜 또 다른 과실이 있는 건가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예. 부모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긴 하는데 시신부검을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부검을 하더라도 어떤 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네. 이게 무슨 뭐 어린이집의 어떤 고의로 인한 이런 것들을 뭐 밝혀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어린이집이 고의로 아이를 이렇게 뭐 그러지 했다고는 않겠습니다만. 상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그랬을 것 같지는 그러니까 과실을 않고. 밝혀내기는 뭐 어떻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우선 문을 잠글 때 아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 과실은 이미 다 드러난 예. 상태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과실이 있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부검 예. 결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어쨌든 부검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과실만으로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충분히 있는 뭐 건가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금고형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아니고요. 네, 재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운전기사 그리고 교사, 어린이집 원장 뭐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처벌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등원에 관여됐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요. 어린이집에. 아이가 안전하게 어린이집 차량에서 나와서 등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직접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그때 당시 인솔했던 교사와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되겠죠.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임방근 변호사도 이 사건 보시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지?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예방법, 대책법들을 뭐 다들 떠올리실 거란 얘기죠. 임 변호사님 끝으로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들어보면서 저희가 마음을 지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요. 우리가 안전불감증이에요. 예. 지금 이런 사건이 여름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올해도 또 발생했다라는 거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나 통솔교사에 대한 우선 안전교육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는 아이가 등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갇혔을 경우에 비상 버튼을 누르게 한다든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비상 경고 그 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렇군요. 차량 내에. 그럼 그게 만약에 될 경우에는 이제 이걸 반드시 눌러야 된다는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어떤 단순한 교육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